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ging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시험의 실질적 난이도, 로스쿨 생활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 건데요. 아, 얼, 얼마 전에 이제 10회 변호사 시험이 끝났죠. 여러 가지 시험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언론 지상에 많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관련해서 이제 로스쿨에 입시를 좀 생각하시는 분이라 심지어는 이제 로스쿨에 입학이 결정된 상황에서도 이게 변호사 시험이 너무 어렵다 하니까 좀 입학하거나 등록하는데 좀 주저된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고 그 입학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학하고 나서 변호사가 되는데 치르는 여러 요소들의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되냐.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번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방통대 우스쿨 관련 얘기도 좀 있고요. 뭐, 난이도를 비교하려다 보니까 사법시험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예. 시작해 볼까요? 입학만 하기만 하면 끝이냐?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는 정말 어느 정도냐? 제가 통계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법무부에서 사실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이 매년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학교별로 통계를 내주거든요. 어떤 학교는 몇 명이 받고 몇 명이 붙었다. 뭐 이런 거 다 통계를 내줍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시간은 뭐 특정 학교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은 아니니까 아, 전체 국이 전체 작년이죠. 작년 전체의 통계를 제가 지금 거기에서 띄워왔는데 뭐 궁금하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관련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국이 이제 전체 입학 인원은 2,116명이네요. 2,116명인데 지금 이게 2,000명이 아니라 왜 2,116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결혼 보충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로스쿨에 재학 하시다가 휴학하거나 또 자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혼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더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2,000명이 아니라 2,116명이 된 거고요. 그 응시자하고 이제 다르죠. 이제 응시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졸업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수를 거르거든요. 그래서 거르거나 혹은 이제 그 아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학교를 자퇴하거나 뭐 퇴학하거나 이런 일도 있고요. 뭐 지방대나 뭐 인서울에서도 인서울 민위권 학교나 뭐 혹은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심지어는 뭐 고대 연대 로스쿨에서도 서울대로 반수하는 경우도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학년만 다니고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그런 인원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연쇄적으로 해서 좀 결혼들이 생겨서 실제 최종 응시하게 되는 인원은 한 1,500명가량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합격자가 1,167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 지상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오르내리는 거는 그냥 모든 응시생 다 합치고 그중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50 몇 %거든요. 그 인원 중에는 기수 구분이 없어요. 기수 구분이 없는데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인원수는 실제 입학한 인원 대비해서 합격자가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어, 사실은 체감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입학 대비 합격자 수로 하면은 2,000명 원저리에서 1,000명 정도, 50% 정도죠. 근데 이제 응시 대비로 하면은 1,500명에서 1,167명이니까 응시 대비를 하면 비율이 좀 높은 편이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렇게 되면 입학자 수 대비로 볼 거냐, 응시자 대비로 볼 거냐, 뭐 그런 의문이 좀 생기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응시자 수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인원으로 이제 좀 공부에 집중을 못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그냥 도태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이 부dun각으로 입학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어쩌다가 그냥 들어왔다가 공부도 사실 쉬운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당히 이제 마음 아픈 경우가 이제 몸이 안 따르는 경우예요. 이게 아픈 사람들, 아프고 이제 뭐그 중에서는 정말 중증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딱 못할 정도로 아픈 사람도 있어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공부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휴학하거나 혹은 뭐 몇 년 쉬다 오거나 아니면 어, 자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게 적성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본인의 학습 능력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게, 이게 본인의 가치 체계랑 뭐 이런 거랑 너무 달라서 법학이 대개는 머리가 정말 좋으시고 센서티브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도저히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뭉개는 영역이 좀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정치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거 좀 안 맞아서 그런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성과 안 맞으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상당수의 인원이 아예 이제 그 공부의 경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태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반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학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실제 입학 인원보다는 응시한 인원 대비로 보는 게 조금 더 좀 그 난이도에 가깝지 않나, 실제 난이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본인이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어, 이 학교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로 놓고 보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 낮은 학교를 진학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걸 해결해야죠. 합격률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입학하는 인원들의 능력 차이의 문제고 학교 환경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학교 환경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입학하는 인원의 능력 차이도 분명히 있죠. 사실 뭐 리트가 140 넘고 뭐 학점 뭐 99 찍고 뭐 이런 분이나, 뭐 솔직히 뭐 학습 능력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이제 어, 그런 높은 정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대체로는 이제 사실 학생률도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교의 환경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마다 어느 학교나 좋은 교수님, 나쁜 교수님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로스쿨이라 불리는 학교들에 좀 더 좋은 교수님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차피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건 다 똑같지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뭐 굳이 고민해야 될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는 학원 강의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학원 강의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수업을 못 들어 배울 사람이 없어서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진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비겁한 변명 같고요. 얼마든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아, 올해 1차 시험이 떨어지면 그만둬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1차 시험 붙고 시험을 두 번 치르고 이 짓을 한 5번 반복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했던 시험하고 비교해 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변호사 시험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이제 나온 얘기들입니다.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사실 변호사 시험은 사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법 시험은 이제 사례형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기록형은 연수원에서 공부한 시스템이었다면 변호사 시험은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선택형, 특히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사법 시험 난이도보다 많이 낮긴 한데 이거를 세 개 한꺼번에 본다는 점에서 비춰보면은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변호사 시험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주변에는 대부분 이제 변호사나 이제 뭐 판사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어, 사법시험 출신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학번이 이제 좀 고학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97학번이니까 뭐 대부분 애들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이제 법조인이 됐죠. 근데 이제 어, 뭐 특정 이제 한두 문제 가지고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 한두 문제 들고 와가지고 아이씨 변호사 시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타박을 주곤 하는데 예, 그런 친구한테 한번 네가 한번 시험 쳐봐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어, 선택형과 사례형과 기록형을 한꺼번에 본다는 것 그런 환경 자체가 난이도 상당히 높은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합격 난이도는 변호사 시험보다 사법시험 훨씬 더 어렵죠. 이게 어, 그러니까 2차 시험 경쟁률만 해도 그러니까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보는 경쟁률만 해도 그 5대1이었거든요. 20%죠.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이제 50% 얹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뭐 합격 난이도는 사법시험에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환경 자체가 다르죠. 사법시험 혼자 공부하는 시스템이고 로스쿨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비교 자체를 뭐 동영상에서 비교하는 거 불가능한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비교 그냥 시험 자체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합격하는 거는 사법시험보다 훨씬 더 쉬운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많아가지고 사족을 좀 덧붙이면 어, 사실 이미 폐지된 데도 부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요. 로스쿨 입시가 정착된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로스쿨 제도 자체에서 개선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사족을 덧붙여서 봅니다. 로스쿨에서는 그럼 변심만 준비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는 오히려 생활 자체로 보면은 변호사 시험만 준비한다고 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학교니까 중간 기말 시험을 보거든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시간 따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다들 교수님들은 중간 기말이면 관심 있으시고 예, 별로 변호사 시험에 대해 따로 준비하는 경향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이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특강 같은 것도 하고 뭐 3학년 되면 이제 사례 연습이나 기록형 연습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빼고도 변호사 시험 전에 6월, 8월, 10월에 이제 세번 모의 시험이 있는데 뭐 형태는 변호사 시험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걸 통과해야만 이제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졸업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로컬로 검사를 지망하는 경우에는 그 본 시험이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 이제 9월, 10월 정도에 있는데 그걸 하고 이제 또 변호사 시험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클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사하고 형사가 둘 다 있으니까 변시 대비하는데 마치 공범 그 전형 끝나고 이제 공법 부분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검사 지망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형사만 보거든요. 그래서 민사하고 공법을 둘 다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뭐 더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졸업 후에 뭐 공부를 더 하거나 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른 뭐 전형을 준비하거나 그 사이에 로컬럭이나 검사를 지망하는 경우는 더 힘들죠 사실 준비하기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쿨에서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실무 수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완화됐을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 실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로스쿨 재학 중에 특권입니다. 특권. 예.
막상 변호사가 되면 못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법원에서 하는 실무수습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로스쿨생 때가 아니면 언제 법원 가서 교육을 받아보겠어요. 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국정원을 다녀왔거든요. 국정원. 예. 로스쿨생이 아니면 언제 한번 국정원 가보겠어요. 이런 것처럼 약간 약간 이제 좀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로스쿨 재학생들을 위한 특권적인 성격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갔다 와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긴 하죠. 부담입니다. 방학 동안 2달인데 뭐 실습 한 군데 두 군데 갔다 오면 한 달이 벌써 지나가 있죠. 그래서 뭐 논술 생활 전체가 뭐 변호사 시험 준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할 것들이 많아요. 많아서 저는 이제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번잡하다. 예, 되게 번잡합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중간 기말 보는데 교수님들은 변시에 안 나올 문제 막 내죠. 뭐 변시 적합성이 있네 없네 뭐 그리고 학기마다 뭐 수강 신청하는데 뭐 이 교수님은 변시 적합성으로 가르치네 이 교수님은 변시 뭐 적합하지 않네 그리고 뭐 작은 학교는 50명 뭐 60명 큰 학교는 100명 넘는 인원이 또 모여 있으니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 온 스트레스 사실 만만치 않고요. 여러 가지로 좀 번잡하다 뭐 이런 정도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인데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변호사 생활하고 로스쿨 생활 난이도가 솔직히 이 정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어렵다고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 정도 난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입시 빼고 입시가 되고 로스쿨 입시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로스쿨 입시 빼고 입학했다는 걸 전제로 로스쿨 생활하고 변호사 합격하는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제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 생각은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굳은 각오로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전제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은 사실은 첫해 시험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좌절하지 않고 한 1년 정도만 더 공부하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 당해 연도까지는 아니어도 당해 연도 포함해서 내년 그 후년까지 생각하면 대부분이 이제 변호사 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로스쿨 입시는 확실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저도 사실은 이제 로스쿨 입시 쪽 관련된 뭐 일들을 좀 해봤는데 이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난이도가 예, 정말 해가 갈수록 점점 뭐 정량도 올라가고요. 정성도 뭐 좀 뭐 점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로스쿨 입시에 도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 변호사 시험이 어렵다, 로스쿨 생활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로스쿨 입시를 미루는 건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각오만 있으면 본인이 확실히 법조인으로서 비전이 있고 본인이 각오가 서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진입하세요. 빨리 들어오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해도 경력이 1년 차, 1년 차 그때만 다른 거고 뭐 본인이 이제 꿈이 있어서 이제 또 높은 로스쿨 그러니까 학벌이 좋은 로스쿨을 꼭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번 도전하시는 것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특히 이제 뭐 본인이 별 생각 없이 로스쿨 입시를 하시다가 입학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적성과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민까지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실히 이제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셨으면 열심히 하셔야지 이 생활을 좀 빨리 로스쿨 생활을 또 좋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은 하지 않고 들어오기를 마음 먹으셨으면 좀 과감하게 공부에 집중하고 할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에, 사실은 이제 제가 방통대 로스쿨 얘기를 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논제가 터질 것 같아서 이게 이 200, 2100명이라는 실제 인원수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방통대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음, 아마 이제 그 100명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결혼보충제를 폐지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100명 가지고 방통대 로스쿨을 만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입법이 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정원 문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보니까 이제 방통대 관련해서, 그 전국 로스쿨 협의회, 법조nhân 협의회에서 반대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100명이 정원이 늘어나면 변시 합격률은 사실 엄청 그 한두 명 가지고도 막 확률로 치면 되게 요동치거든요. 한두 명 더 붙고 한두 명 떨어지는 거 가지고 합격률 숫자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대학 그 원장님을 향한 원성이 되게 이렇게 막 늘어나기 때문에 로스쿨 그 기존 로스쿨 원장님들은 방통대가 도입되는 걸 정말 결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라 예상을 했고 실제로 저번 주에 이제 반대 설명이 나왔습니다. 실제 입법 과정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험난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뭐 오늘 얘기와 관련지어서는 통계 같은 걸 보고 결혼보충제에서 들어온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결혼보충제를 활용해서 뭐 정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지난주 얘기에 조금 뭐 첨가하는 뭐 그런 의미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일요일인데 잘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